칫솔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이영란 씨. 그녀의 입안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 예, 예, 여기 노랗게 예, 붙어 있는 것들이 예. 이게 다 치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칫솔이 좀 닿기 어려워요. 이가 배열이 막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는 오목한 곳이 많아서 단단하게 붙어 있는 치석들. 열심히 닦는다 했는데도 잇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깨끗한 잇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치료 다 받고서 이제 양치질 맨날 설명드리면 예전보다 진짜 두세 배 시간을 많이 들이고 훨씬 더 여러 번 닦는데 왜 치석이 이렇게 잘 끼고 못 닦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치석이 생겼다 하면 모든 분들이 여기가 잘 생겨요. 여기서 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치태와 치석은 침샘이 있는 특정 부위에서 더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는 침샘이 있는 곳에 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래 앞니 안쪽에 가장 치석이 많이 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끼는 곳이 위 어금니 바깥쪽에 많이 끼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양치질을 할 때도 그렇게 잘 생기는 부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양치질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주염 환자의 경우 칫솔이 잘 닿지 않는 잇몸과 치아 사이 공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치간 사이 세척을 먼저 하고 일반적인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 실을 대략 한 30에서 40cm 정도, 이 정도 끊어낸 이후에 한쪽 손은 한두 바퀴 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계속 돌려서 대략 한 3cm 정도 되도록 양쪽 손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치아 사이로 넣어서 잇몸 사이, 앞면을 들어가서 잇몸 사이 틈을 닦아주고요. 다음 반대쪽 옆면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양쪽 면을 닦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 공간이 아주 넓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작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사이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도 역시 양쪽 면을 기대어서 이쪽 닦았다가 이쪽 닦았다가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접촉면이 굉장히 깁니다. 이쪽에서 닦아주고 그 다음 안쪽에서 넣어서 앞쪽, 뒤쪽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잇몸이 급성으로 많이 부어있고 피가 나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오히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상처를 내서 피가 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염증이 아주 심하신 상태에서는 일단은 치과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또 공간의 넓이에 맞게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칫솔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사를 줘서 45도 경사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 틈에도 껴들어가고 치아와 치아 사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오목한 공간에도 칫솔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칫솔이 세워서 이 뒷굽이 닿도록 다음과 같이 올라오다가 껴들어가면 털어내고요. 이렇게 하다가 털어내고. 또 치아에 씹는 면도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뒷면부는 칫솔을 둥글리며 꼼꼼히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혀는 2, 3회 정도 쓸어내리듯 닦아줍니다. 치주염 환자의 경우 잇몸을 마사지하듯 진동을 주어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치주염은 이런 칫솔질만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수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 만에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하는데요. 답은 치석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염 치료를 받은 초창기에는 좀 더 관리에 집중해야 돼서 그 내원 간격을 3개월이나 한 달 정도로 촘촘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양치질 습관이나 어떤 잇몸이 안정이 된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깎이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갯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친 표면이 있고요. 그 표면 위에 얇은 새긴 막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뭔가 치아가 패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초음파 세척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이런 부착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처럼 단단한 구조물은 제거가 되지 않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거친 부착물들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단단한 에나멜 성분으로 이루어진 치아는 스케일링 시 치아의 치석만 제거하게 되는데요. 뿌리에 남아있는 치석들은 일반적인 스케일링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직접 긁어내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치아를 살리기 위해 정의원 교수를 찾은 최규석 씨는 오늘 잇몸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니와 어금니, 치아 뿌리 쪽에 모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금니 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아프고 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빨 관리는 전혀 안 했고 한 20년 동안 담배 피고 뭐 이빨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처럼 치아 뿌리가 하나밖에 없고 또 기구가 접근하기 쉬운 부위, 이런 부위에서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보다는 비수술적인 측은 활택술을 사용하게 됐고요. 어금니 같이 이렇게 치아 구조가 복잡하고 또 기구에 도달이 어려운 부위, 이런 부위에서는 판막을 열고 수술하는 이런 치주 판막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잇몸 수술은 확실하게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잇몸 조직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 공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치주낭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은 앞니는 도구를 이용해 잇몸 속 치석을 긁어냅니다. 다음은 상태가 심각한 어금니 잇몸을 치료해야 하는데요. 뿌리 쪽 깊숙이 침범한 치석을 제거해야 하는 만큼 잇몸을 절개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치아 뿌리를 바깥으로 노출시키고 기구를 사용해 치석을 제거하는 치주 판막 수술.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봉합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잇몸 수술을 했다 해서 한 번 생긴 치주염이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소독하고 봉합은 해놨는데 좀 쓰시면서 계속 관리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이제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재발되지 않는지를 좀 저희가 계속 좀 볼게요. 그래서 잇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구강 관리는 치아 건강과 직결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333 법칙은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하루 3번 칫솔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3분 동안 꼼꼼히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양치질을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양치질을 하고 있나 재보면 1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구강 내에 치아가 28개가 있는데요. 그 28개의 치아의 모든 둘레를 다 닦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칫솔질을 할 때 3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칫솔질 습관을 조사한 결과 3분 미만이라 대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루 칫솔질 횟수 역시 3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식사 후에 그리고 사실은 333보다 더 많아지긴 하지만 자기 전에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면서는 입안에 그런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세균 활성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입안에 세균 관리를 해주고 주무셔야지 자는 동안 세균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임플란트를 했었던 환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쪽이 속이 워낙 많이 썩은 상태여서요. 이게 위에 뭐가 잡을 곳이 있어야지 그걸 잡고 이제 뽑는데 뼈 속으로 다 파묻혀 있고 이제 잡을 곳은 다 썩어서 물렁물렁해요. 그래갖고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 옆에 있던 치아까지 치주염이 생겼습니다.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겁니다. 게다가 임플란트가 잇몸 밖으로 노출된 상태. 뼈가 거의 없이 이렇게 지금 잇몸으로 얇게 덮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뼈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로 치태도 잘 붓고 여기로 치석도 생기고 해서 계속 염증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잇몸.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잇몸이 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안 받았어요. 잇몸이 아팠다, 좀 가라앉았다, 아팠다, 가라앉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임플란트가 세균의 공격에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가 임플란트 주위염을 부른 겁니다. 잇몸에 발생하는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역시 치주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주위염이 발생하는 건데요. 심각한 경우 임플란트를 발치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에는 항상 틈이 존재하게 되고 그 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세균이 다시 침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주변 치아에 치주염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세균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임플란트까지 다시 영향을 미쳐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 신의 창작물인 우리 자연 치아를 복제한 인공물이기 때문에 좀 더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자연치보다 훨씬 더 취약한, 어떻게 보면 흉터와 같은 조직으로 주변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또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자연치 관리하는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풍문으로 떠도는 구강관리법들. 더 궁금한 이야기 정의원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소금이 이제 항염 효과가 있다, 항균 효과가 있다 해서 죽염을 쓰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소금 자체가 어떤 그런 작용이 있긴 하지만 죽염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으로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금 덩어리로 양치를 하게 되면 그 자극을 주면서 잇몸에 상처를 내거나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닦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치약은 잇몸 관리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배합으로 되어 있는 싸고 저렴한 치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굳이 죽염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 덩어리가 크게 들어있어서 빼내기가 힘들 때 그 음식물만 이렇게 빼내는 용도로 한두 번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간혹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을 이쑤시개를 근질근질하고 약간 욱신욱신하고 부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찔러서 사혈하듯이 피를 낸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상처내는 용도로 이쑤시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멸균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잇몸에 상처를 내거나 찌르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입이 이제 구취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치질을 아주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틈까지 칫솔모가 다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한 틈까지 어떤 용액이 스며들어서 항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구강 청결제입니다. 문제는 이 안에 알코올 성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너무 자주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입이 오히려 마르게 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구취가 난다, 입이 마른다 해서 구강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잇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바로 이를 잘 닦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으로 침투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잇몸이라는 관문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습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잇몸이 붓거나 또는 피가 난다 하는 초기 반응이 일어날 때, 아, 내 몸에서 경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전문적인 검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예방적으로 중요합니다.